네, 6월 7일 월요일 NH투자증권의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52% 올랐고 S&P 500이 0.88%, 나스닥은 1.47% 상승했습니다. 유틸리티를 제외한 전 섹터가 상승을 했는데요. 테크놀로지와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각각 1.9%, 1.4% 올라 강세를 보였습니다. 5월 신규 고용자 수가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부양책이 이어지는 가운데 테이퍼링이 조기에 시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안도감이 시장을 반등하게 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자료는 그 경제 리포트 등이 있습니다. 먼저 경제 보고서부터 듣겠습니다. 전력 인사이드 안기태 연구원입니다. 예, 경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전망에서 말씀드렸던 게 지표가 이제 YOY 증가율 같은 게 고점을 찍고 지나가도 이게 피크아웃이 아니라 확장 국면 지속으로 좀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보는 좀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지표들의 트렌드 변화인데 이게 10년 전 08년 이후에는 그야말로 박스권 내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미국의 소매 판매나 임금이나 투자 같은 것들이 추세선 자체가 밑으로 내려와서 출발했습니다. 반면에 이번에는 글로벌 투자도 그렇고 미국 소매 판매도 추세선 한번 들어 올려버리고 시작하는 거라서 일단 그 둘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 10년간의 어떤 그 저성장 속에서는 계속 리스토킹이 계속 그냥 끊임없이 짧게 반복되는 그런 사이클이었는데 이번에 조금 올라가고 있다 이런 말씀이고요. 이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들이 미국의 주택 판매 같은 데이터들입니다. 예를 들면은 최근에 미국 주택 판매를 이끄는 게 단독 주택들인데 이게 지난 10년간에는 주로 다세대로 이끌다가 지금 단독이 들어옵니다. 단독 주택은 보통 한 채당 건설 지출이 다세대보다 50% 이상 많은, 그러니까 목재, 철근,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간다. 투자에 들어가는 것들이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매크로 상황은 17에서 18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어떤 지표가 고점을 찍고 내려가서 바로 이제 매크로 관련 플레이들이 쭉 밀리는 이런 게 아니라 약간 10년 내지는 03년에 약간 유사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요. 관련해서 중국의 생산자 물가도 지금 03년과 비슷하게 바닥을 찍고 약간 올라가는 모습인데 03년의 특징이 뭐였냐면은 그때 중국 애들이 구조조정하고 나서 인프라 투자 있기 직전이 03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좀 그때 유사한 모습이라고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마존 효과 같은 것들이 지난 10년 동안 강력하게, 그러니까 아마존 어떤 유통 혁신이 나면서 물가가 떨어진 효과가 있었는데 이게 10년 전으로 가버리면 사실 아마존이 성장해도 가격이 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은 이게 어떤 그 디플레이션의 어떤 장력보다는 약간 거기서 좀 이제 약간 그 해소가 되는 그 리플레이션 트렌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간 채권 전략 발표합니다. 강승원 연구원. 네, 저희가 그 하반기 전망 자료 발표하면서 드렸던 그 주요 테마가 그 4분기 정도의 선진국 국채 금리가 다소 큰 폭 올라올 수 있다. 다만 한국 국고채 금리는 이미 조정의 8, 9분 능선 와 있기 때문에 이제 고점 형성 국면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주장을 하면 보통 이제 먼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선진국 국채 금리 올라오는 한국 금리가 과연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런 질문에 대해서 저희는 중국 금리가 보여주는 임플리케이션이 상당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1월 초에 블루웨이브가 확정되면서 미국 금리가 급등한 가장 변곡점이 됐습니다. 실제로 1월 초에 0.9%에 불과했던 미국 10년 국채 금리가 한 분기 만에 80bp 이상 급등하면서 분기 기준으로는 폴 볼커 80년 이후로 가장 큰 폭상승 보였는데요. 동기간 국고채 금리 역시 30bp 이상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동기간에 중국 금리는 1bp 상승하는데 그쳤고요. 그러니까 보합이었죠. 오히려 이제 미국이 아니라 중국 중심으로 보면 중국 10년 금리 고점이 작년도 11월 달에 3.36%에서 찍고 나서 현재 23bp 가량 오히려 하락한 상황입니다. 중국 채권 시장 입장에서는 미국 금리 급등은 그냥 노이즈 정도에 불과했다라는 건데, 그럼 어떻게 이렇게 중국 시장이 혼자 차별화될 수 있었냐? 저희가 최근에 드리고 있는 말씀은 결국은 이자율 시장 정상화의 순서가 경제 정상화의 순서랑 똑같다. 중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에서 제일 먼저 벗어났기 때문에 이미 작년 9월 달에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금리가 복귀했고요. 추가적으로 한 2개월 정도 조정을 보이고 나서 작년도 11월부터 고점 찍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 초에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복귀를 한 가운데 이미 코로나19 직전 대비 10년 금리가 50bp가량 높아진 상황입니다. 결국 저희는 어떻게 보냐면 미국이랑 유럽은 아직도 코로나 이전으로 복귀를 못한 상태, 추가적인 조정이 남아있는 상태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가 조정에서 고점 형성 국면을 넘어가고 있다. 지금은 이미 우리나라 10년 금리가 잠재 성장률 수준이기 때문에 점차 가격 메리트가 부각되고 있다라고 보고요. 2차 추경 편성에서 적자 국채 발행도 없기 때문에 국고채 금리의 상승은 어느 정도 마무리 국면이다라는 저희가 생각 요즘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소버린 위클리 신환종 연구원입니다. 네, 지난주 글로벌 채권 금리는 주 후반에 예상치를 하회한 미국의 5월 고용 보고서로 이 연방준비제도의 그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전반적으로 글로벌 금리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채 10년물이 주 초반 1.58에서 중반 1.6%를 넘어갔다가 막판에 1.54%로 하락했는데요. 시장이 관심이 집중이 된 이 비농업 고용 보고서가 실업률은 6.1에서 5.8로 0.3% 포인트 내려가긴 했는데 67만 명을 상회할 걸로 예상했던 이런 시장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고용이 55.9만 명 정도로 증가하면서 이게 연준이 앞으로도 계속 비둘기파적인 기조를 유지할 거라는 기대감이 살아나면서 채권 시장 강세를 이끌었습니다. 달러 인덱스도 하락하면서 나머지 통화들이 전부 다 강세가 나왔고요. 특히 신흥국도 거의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신흥국들은 그래서 이 달러 약세로 인한 신흥국 통화 강세가 당분간 계속되고 있는데요. 국가별로 이슈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브라질은 원자재 통화 강세로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볼소나로 정부 지지율이 계속 감소하면서 불안한 정국이 지금 부담이 되고 있고, 멕시코는 어제 중간 선거가 있었습니다. 오브라도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 될 것 같아서 관심 모아지고 있고, 러시아는 미러 정상회담 앞두고 달러 자산을 다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국의 국가별 이슈들이 부각되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대체투자 리츠 홍주환 연구원입니다. 네, 지난 한 주 동안 리츠 지수 한 2%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경기 재개 관련주의 주가가 상승한 가운데 좀 밸류에이션 부담이 낮은 리츠 위주로 좀 매수세가 유입되었다라고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결론적으로 저희 MP 보시면 이제 경기 민감도가 높고 금리 민감도는 낮은 섹터에 집중하자라는 전략 제시 드리고 있고요. 종목 단으로 봤을 때는 주거용에서 티커 ELS, 리테일 BRX, 호텔 PK를 저희 포트폴리오 내에서 탑픽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번 위클리 통해서 중국 리츠, 이번 상장되는 리츠들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좀 특징 분석을 해봤는데요. 지금 한 5.5조 원 규모의 리츠가 6월 말에 상장될 예정이고 총 9개 종목이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들은 사실 공업단지, 물류센터랑 같은 산업용 부동산도 있고 도로나 폐기물 시설, 하수 처리 시설 같은 인프라 시설도 있고요.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사실 공모가 기준 4% 이상을 배당을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상장 예정인 산업용 리츠 같은 경우에는 한 4에서 4.5% 정도, 인프라 리츠 같은 경우에는 한 7에서 9% 정도를 지급하겠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9개 리츠 가운데 7개가 앵커가 국유기업입니다. 이게 지방정부와 국영기업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려고 리츠를 지금 도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좀 그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또 마지막으로는 사실 차입금이 없이 상장된다라는 점도 특징적입니다. 저희가 사실 당장 투자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는 이유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사실 보호 예수 기간이 긴 이제 앵커나 SI들의 비중이 거의 한 80%에 달하기 때문에 상장 이후 유동성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보통 리츠는 이제 그 순자산 가치에 연동돼서 기본 보수를 떼게 되는데 중국 리츠 같은 경우는 거기에 더해서 성과와 연동된 성과 보수가 굉장히 크게 좀 비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용 수수료 부담이 높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사실 리츠와 이 인프라나 이런 땅에 대한 권리 자체가 만기가 존재해서 사실 이런 만기가 도래할 경우에는 사실 앞으로 사업적인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결론적으로 저희는 상장 직후에 바로 투자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지만 좀 앞으로 중국 리츠 시장이 커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좀 유의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원자재 전략입니다. 황병진 연구원.
네, 원자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S&P 골드만삭스 상품 지수로 대표되는 원자재 시장은 플러스 2.80%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요. 제17차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단계적인 증산 기조가 재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수요 낙관론으로 유가가 상승한 가운데 예상을 하회한 5월 미국 고용 지표가 최근 다시 불거지는 미국 연준의 조기 긴축 우려를 하면서 달러화 약세 속에서 지난주 일시적으로 하락했던 기금속과 산업금속 섹터도 단기 차익 매물을 압도하는 저가 매수세를 주말을 앞두고 유입을 했습니다. 하락률이 축소가 됐고요. 농산물 섹터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그런 옥수수와 본밀 파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반면에 단기적으로 고온 건조한 기후 예보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파종 우려 자체를 좀 압도를 했다라고 좀 보고 있고 재차 상승을 시도를 했습니다. 이번 주 주보에서는 하반기 원자재 전망에서 좀 강조드렸던 부분들을 재차 한 번 더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가시화되면서 하반기에는 그동안 경기를 지지해왔던 연준 통화 정책의 기조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특히 3분기 말부터는 실질금리 정상화에 따른 명목금리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2013년 5월 버냉키 쇼크로 알려지는 테이퍼 텐트럼 당시 이후부터 12월 FOMC에서 테이퍼링이 결정되는 과정까지 나타났던 원자재 시장의 그런 움직임과 움직임을 좀 비교해서 좀 살펴보자면 테이퍼 텐트럼이 나왔던 당시에는 원자재 시장뿐만 아니라 자산 시장 전반이 단기적으로는 좀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긴 했지만 2013년 하반기에는 2013년 12월 FOMC에서 테이퍼링이 결정되기 전까지 특히 경기 민감 자산을 중심으로 한 위험 자산의 강세가 재차 시도가 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 하반기에는 안전 자산보다는 위험 자산이 낫다라고 하는 의견을 좀 말씀드린 바 있고요. 위험 자산 내에서도 연준 긴축 전환에 좀 취약한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보다는 경기 민감 원자재를 좀 주목을 하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 민감 원자재라고 하면 저희가 에너지와 산업금속 섹터를 들 수가 있겠는데 구조적으로 타이트한 수급이 형성되기 쉽지 않은 에너지 섹터보다는 그린 열풍 하에서 구조적으로 타이트한 수급과 가격 상승 전망이 유효한 산업금속 섹터에 대한 투자를 계속 비중 확대로 가져가면서 주목하시기를 좀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산업금속 섹터 내에서는 특히 좀 선호할 만한 그런 또 금속이 있을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하반기 전망에서 좀 산업금속 섹터 내에서의 좀 우선순위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구리를 최선호하는 산업금속으로 좀 말씀드리고 있고요. 여타 산업금속 그런 순위를 보자면 구리 다음으로는 알루미늄 그리고 니켈, 아연 순으로 산업금속 섹터에 대한 투자 순위를 좀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업 리포트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화학 정유 산업의 인덱스 리포트입니다. 황윤식 연구원. 네, 그 연간 그 석유 화학 정유 산업 상고하저 흐름 의견 유지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 비정상적이었던 호황이 하반기에는 좀 안정화되는 시기로 보고 있고요. 탑픽으로는 SKC와 SK이노베이션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상반기를 좀 복기를 하면은 전례 없는 석유화학 호황을 좀 누렸었고요. 사상 최대 실적을 이어갔습니다. 주요한 요인이 2월달 북미에 닥쳤던 한파의 영향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에틸렌 설비의 62% 가동이 멈춰서 한 2달 정도 생산 차질이 좀 이뤄졌고요. 글로벌 전체로 보면은 12% 규모였습니다. 글로벌 전체 재고량이 좀 낮았고 성수기로 진입하는 시기 공급 차질 이슈로 가수요까지 발생을 한 상황이어서 커머디티 제품 스프레드가 급등을 했습니다. 4월 이후 대부분 설비가 정상 가동을 시작을 했고요. 하반기에는 정기 보수 규모도 상반기 대비 적기 때문에 이런 이제 공급 이슈가 하반기에는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세 가지 이유로 하반기에는 안정화된다고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증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중국 중심의 에틸렌, 프로필렌 증설이 좀 확대가 되겠고요. 이 상황이 23년까지 이어지면서 석유화학 산업의 초과 공급이 좀 누적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제 기존 설비가 이제 정상화되고 정기 보수가 작기 때문에 커머디티 제품 중심으로 역내외 공급 증가의 압력이 좀 높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가가 너무 높다는 거고요. 지금 배럴당 70달러를 찍었습니다. 이 정도 레벨이면 앞으로 석유화학과 정유기업 모두 마진이 축소되는 단계로 좀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 상반기 유가가 40달러에서 70달러 올 때는 굉장히 좋았지만 70달러에서 80달러, 뭐 90달러 지금부터 올라가는 거는 이제 수요 저항이 발생하면서 스프레드가 축소되는 구간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여계 제품의 아시아 시장 유입량이 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뭐 가격 스프레드가 줄어드는 그런 시기로 보고 있어서 유가에 대한 부분 상당히 좀 주목해서 봐야 되고 70달러 이상에서는 상당히 좀 불리하다 산업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수요 측면인데요.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되면서 P나 PP 석유화학 수요가 다소 감소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실내 생활을 위한 이제 제품 수요는 다소 좀 감소할 걸로 보고 있지만 타이어나 가성소다 같이 야외 활동이나 산업 활동이 늘면서 증가할 수 있는 제품들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유 제품 수요도 물론 증가할 걸로 보고 있고요. 다만 정유 제품 같은 경우는 정제 설비 가동률 상승 여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동률도 동시에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마진의 개선은 좀 쉽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최근에 정유주가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좀 주가가 좀 올랐는데 유가 상승에 따른 이제 실적 개선 기대감이나 마진 개선 기대감 정도였습니다. 유가 상승은 사실 그 멈추는 순간부터 급격한 실적 축소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레벨은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마진 개선도 기대감에 불과하다. 그래서 정유주의 어떤 그 매수세는 이제 오래가지 못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산업 전체적으로 연간 상고하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급격한 이제 하락세로 갈 것 같지는 않고 완만한 이제 안정화 추세로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하반기에는 성장 사업을 보유해서 지속 성장이 가능한 기업 그리고 백신 수혜로 하반기에도 수요가 양호한 기업들을 좀 추천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SKC와 SK 이노베이션 탑픽 그리고 금호석유화학도 뭐 그런 관점에서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기업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SKC 같은 경우는 하반기 동박 신증설 설비가 가동되면서 동박 사업 실적이 개선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해외 공장 건설이 이제 폴란드나 미국 쪽 건설이 확정이 되면서 장기 성장성을 확인하게 되는 시기로 보고 있고요. 화학 사업의 경우도 PO와 PG는 경기 회복의 어떤 수혜 제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고하저 흐름과 무관한 성장 사업을 보유하고 있고 하반기 견조한 실적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SKC를 추천드리고요. 2분기 영업이익은 953억 원 추정을 하고 있지만 지금 2분기를 마무리하면서는 조금 더 상향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추정한 실적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2분기 실적 마무리 이후에 추가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재무 리스크가 지금 감소했습니다. 그 7월까지 2.5조 원의 자금을 지금 확보하게 되면서 가장 큰 우려였던 재무 리스크가 감소가 됐고 따라서 배터리 사업 가치를 반영하자라는 의견입니다. 포드와 2차 전지 JV 설립을 했고요. 60기가와트 아우어 규모입니다. 글로벌 최대 규모이기 때문에 재무 리스크가 감소한 상황에서 배터리 사업의 가치 반영은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분기 영업 흑자 지속될 걸로 좀 보고 있고요. 정유업 자체는 다만 기대감만 있고 이제 마진 개선은 어렵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문 좀 드릴게요. 네, 말씀하세요. 그 하이브리드 화학회사를 탑픽 탑픽 정도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순수화학 쪽에서 저희가 그나마 그 스프레드가 견조하게 유지될 제품군하고요. 순수화학 회사 중에서 좀 어느 업체는 그나마 좀 괜찮은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화학이 전반적으로는 상고하저지만 결코 하반기에 저점까지 가지 않는 그나마 견조한 기업.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제 그 관심 종목인데 대표적인 기업이 금호석유화학이 좀 될 것 같습니다.
타이어나 가성소다. 그러니까 가성소다는 이제 산업 활동이 늘어나면서 소금처럼 첨가제로 좀 사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산화방지제 같은 경우. 그래서 이런 제품들은 이제 야외 활동이 늘어날 때 증가할 수 있고 또 산업 활동이 늘어날 때 증가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고 있는 기업의 대표적인 기업이 뭐 금호석유화학 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수요가 감소하는 거는 이제 실내 생활을 할 때 이제 늘었던 제품 있지 않습니까? 그 뭐 포장재나 배달 용기, 뭐 위생제, 뭐 이런 거는 좀 감소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바이오 산업 발표하겠습니다. 박병공 연구원. 네, 안녕하세요. 바이오 산업입니다. 그 주말에 그 2021년 미국 종양학회 아스코 데이터가 나와가지고 리뷰를 했고요. 그래서 가장 의미 있는 회사로는 오스코텍과 매드팩토의 데이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는 작년 유럽 종양학회에서 공개된 데이터에서 바이오마커까지 분석을 한 데이터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IHC 면역화학 분석을 통해서 바이오마커를 봤는데요. 이 중에 뭐 환자가 많지는 않지만 일단 10명 중에 9명이 반응을 하는 것으로 보이면서 기존에 치료제가 없는 타그리소 내성 환자한테서 큰 가능성을 보여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확장 임상을 진행을 할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런 데이터가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내년에 FDA로부터 승인을 받는 그런 뉴스도 충분히 가능한 데이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매드팩토의 벡터더팁 데이터도 나왔습니다. 그 MSS형 대장암이라는 이제 약이 없는 그런 질환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MSD의 키트루다랑 병용을 한 데이터가 공개가 됐습니다. 일단 주목할 부분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그 객관적 반응률인 ORR이 이제 20% 가까이 나오면서 기존의 다른 치료제들 같은 임상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5% 미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고무적인 데이터고 요 정도 데이터만으로도 FDA와 뭐 협의하는 데는 충분한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환자 수는 적어서 후기 임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OS라고 불리는 전체 생존 기간이 15.8개월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기존의 또 다른 경쟁 약물들은 한 7개월 정도 미만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이 지금 굉장히 잘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 물론 매드팩토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 한국 임상이기 때문에 이제는 주어진 과제가 미국에서 진행하는 후기 임상이 이제는 개시돼야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월요일 모닝 미팅 마치겠습니다.